네, 포스트 코로나 우리 자녀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강의 드리게 된 박성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 이름을 박성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는 다른 이름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름이 뭘까요? 만숙이라는 이 이름인데요. 자, 만숙이라는 이름 저와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나요? 왠지 좀 안 어울린다,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은요, 바로 조선시대로 올라갑니다. 자, 조선시대는 과연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자, 조선시대는 태어난 월과 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4월 17일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월 만 그리고 17, 숙 이렇게 됐는데, 자, 과연 여러분들은 그 태어난 월과 일로 한번 맞춰봤을 때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십니까? 네, 만석일 수도 있고, 네, 순덕일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름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일 겁니다. 네, 조선시대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름을 지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이름,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서 지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단순한 시대에서 이제는 복잡한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 복잡한 시대에 큰 축이 하나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네,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입에 많이 들고 다녔던 이 코로나라는 단어인데 그 아마 TV에서 볼 때 항상 그 세균 덩어리 같은 이 코로나를 접하셨을 것 같아서 좀 시원하게 코로나 맥주를 등장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21과 66. 자, 21은요, 우리가 새로운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 기간입니다. 우리 처음에 코로나가 딱 발발했을 때 마스크를 써라 라고 했을 때 어떠나요? 왠지 쓰기 싫죠. 답답하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66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습관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거죠. 왠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옷을 입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21과 66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의 습관이나 그걸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딱 요 기간만큼만 지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 우리 코로나를 진두지휘하고 계신 이 정은경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BC와 AC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Before 코로나 그리고 After 코로나. 즉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는 우리의 디지털 언택트를 정말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언택트, 그죠? 우리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 원래는 주말에 보통 그 쇼핑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높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가 되면서 주말에 쇼핑이 한 4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트리밍. 우리가 극장 갈 여유가 없죠. 네, 극장에서 제한을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통 뭐 보세요? 아마 분명히 넷플릭스를 구독하면서 그죠? 영화를 보실 겁니다. 왓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우리 자녀들 게임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되시죠? 거의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데 진짜 그 전 세계적으로 게임 접속하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접속한 사람들이 코로나 전보다 거의 한 10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증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화, 두 번째는 디지털화인데요. 이제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됐죠. 그죠?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처음에는 이 재택근무라는 게 일부 사람들, 일부 IT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업무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뭐 서버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이 서버와 원활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트래픽 증가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IT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했던 반도체가 예전엔 그냥 평타를 쳤어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각 미국 선진국 이런 데서도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IT 주도 업종이 굉장히 화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이 디지털 언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버거킹. 아마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텐데 이 글로벌 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20년 만에 로고를 교체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비포와 애프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차이가 뭡니까? 우선 비포 전에 있던 거는 약간 3차원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죠? 하지만 애프터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약간 1차원적인 느낌이죠. 그죠? 왜 이걸 바꿨느냐 봤더니 온라인 광고가 지금 굉장히 화랑이죠. 그리고 또한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평면적이고 단순한 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고와 전체 제품 디자인까지 다 바뀌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이 버거킹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BMW 있죠. BMW도 로고를 완전히 싹 바꿨죠. 그러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로고를 바꾸는데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기업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기업이 나중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곳이잖아요. 그럼 기업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미리 주시하고 거기에 맞게끔 진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 네 번째까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GVC 다변화인데요. GVC는 뭐냐? 바로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자, 웬만한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죠. 네,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통행 제한이 생기고 물동량의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어떤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또한 구조조정, 고부가 사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GVC 다변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른 공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경우 외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장 지을 때도 마땅치 않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환경오염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혹은 이제 남미 이런 쪽에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차질이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경영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구조조정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그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기업들에서 인력 감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띄죠. 굉장히 서글픈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인건비. 그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업종별로 어떤 거는 뜨고 어떤 거는 또 굉장히 힘든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힘든 게 어디예요? 아무래도 항공 쪽이잖아요. 그죠? 여행 관련된 게 직격탄을 맞았고 대신에 이제 뜨는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요? IT 관련 업종은 뜨겠죠. IT, 반도체, 그리고 온라인 쇼핑 이런 쪽은 굉장히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경제 상황, 전체적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맞춰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업종으로 우리 아이들을 진출시킬 것이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부가 가치 사업 전환. 그 전까지는 원래 회사가 돈이 안 돼도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갖고 가는 이 사업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구조조정을 잘 해서 돈이 잘 되는, 잘 벌리는 사업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OCI라든지 한화솔루션 이런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돈 되는 사업, 고부가치 사업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생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이 굉장히 의존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정한 회사만이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건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생산에서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정말 돈 되는 사업,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고부가치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이제 진행이 되었죠. 네, 그러면서 대기업은 이 재택근무가 굉장히 빨리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떡하냐? 생존을 위해서 IT 투자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불편함이 없어요.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가? 그죠? 만약에 이게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대면 업무를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원래 그냥 단순히 이게 이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 가속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기업에서의 변화를 봤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의 커리어, 진로 관점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체인지 인 커리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례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전체 100% 중에 몇 %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진로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자, 20%? 30%? 40%? 자, 정답을 볼게요. 47%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거의 2명 중에 1명은 진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특히 미국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 미국은 의료보험이 안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걸려도 내 돈 내고 해야 돼요. 그럼 몇 억이 깨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게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또한 내가 어떤 전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전공이 미래에 가치가 있을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들면서 차라리 잠깐 쉬어가자라고 하면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국의 통계에서도 나옵니다. 실제로요,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코로나 이후로 내가 전공과 진로를 바꿀지 고민했다라는 이 질문을 많은 대학생들에게 뿌려봤더니 꽤 많은 분들이 53.7%가 바꿀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먼저 희망 직종, 그다음에 지원 기업 형태, 그다음에 전공, 희망 업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전공을 바꾸면 어떨까, 혹은 복수 전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리고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취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희망 업종, 그리고 지원 기업 형태, 희망 직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로 갈아타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로 변화 탑 7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업 형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전체 학과를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은지, 또 어떤 거는 약간 안 좋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안정성 선호도가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자, 아마 여러분들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블루, 그죠? 아무래도 외부와 차단되고 혼자 있는 삶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해지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뭐냐? 생계입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정지를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이런 쪽은 어때요? 그나마 잘리진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큰 환난이 와도, 이런 코로나19 같은 큰 이슈가 와도
공무원은 안전해. 네, 공공기관은 안전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웬만한 대학교에 가서 다 강의를 하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가 3학년이 넘어가면요. 공무원 준비를 합니다. 혹은 아니면은 공공기관 준비를 합니다.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삶을 유지하는 거,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게 공공기관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이 생계의 문제가 학생들의 어떤 꿈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쏠림 현상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절감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및 간호대학 정원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늘려야 된다. 아니다. 누군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그 공익위원 권고문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임상의사 수와 임상간호사 수가 좀 많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그 OECD 국가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입학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언택트 시대 연결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다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필요한 게 컴퓨터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학과는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로 인한 전화기의 귀환이다. 자, 이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삼성이나 현대차, LG 같은 경우 외부에 기업들이 있었어요. 생산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지에 공장을 지어놓고 글로벌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내에 왔다 가는 제품들도 있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통망을 구성해 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제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공장을 셧다운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리쇼링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보냈던 우리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공장이 더 지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떤 과가 필요하겠어요? 공장을 짓고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기, 전자, 그다음에 화학공학, 그다음에 기계공학 이렇게 세 개의 학과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는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 때는 이 전화기 학과는 꾸준히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K방역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유명하죠. 수출을 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의 K방역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생명공학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주식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 바이오 관련된 주식을 사서 좀 재미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 주가의 흐름과도 같이 가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이 회사 잘 나가네? 그럼 나도 저쪽 전공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생명공학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실제로 그 한의학도 원래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한의학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결국 뭐예요?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세포, 바이러스 차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직접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한의학은 아무래도 그런 거죠. 몸의 면역력, 그죠? 이런 거다 보니까 조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약간의 어떤 혼란을 좀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분들끼리 서로 뭐 그 한의학을 전공한 사람들끼리도 의사들끼리도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딱히 뭔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는 바로 과학기술의 시대죠. 지금은 그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술들이 뭐예요? 아무래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기술들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문사회대 사람들을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잘 안 뽑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몇 년 전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이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 기억하시나요? 아마 지금도 맛있게 드시고 있는 분 계실 텐데, 자, 허니버터칩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감자칩을 먹다가 꿀에 떨어뜨렸는데 그걸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잘 어울리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다. 또 어떤 분은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추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2010년 1월 1일부터요 2015년 1월 28일까지 맛있다라는 단어를 검색하신 거예요. 네, 그럼 다 조사를 해봤더니 2010년에는요 맛있다라는 것과 가장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 짭조름하다, 고소하다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불경기를 맞이합니다. 불경기가 되면 장사가 잘 안 돼요. 자, 장사가 잘 안 되면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땡겨요? 단계 땡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단계 땡기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맛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달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짭조름하고 고소했던 감자칩을 달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허니버터칩입니다. 결국 여기에 사용된 건 뭐예요? 빅데이터죠. 네. 결국 이런 굉장히 작은 하나의 과자, 그냥 우리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과자에도 이런 기술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IT 기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보시면요. 선진국의 민낯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죠? 코로나19가 되면서 여러 선진국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대처 능력, 과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봐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코로나가 심각한데도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위에 나오고 때리고 폭력이 막 난무하고 이런 세상. 그리고 또한 그 대선이 진행될 때 두 대통령, 예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초등식 토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저런 나라에 가서 배우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학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네, 유학의 감소. 자, 진로 변화 탑7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그리고 두 번째, 의대 및 간호대학 정원의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컴퓨터 관련 학과는 인기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한 전화기의 귀한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전기, 전자공학, 그다음에 화학공학, 그다음에 기계공학은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학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명공학의 인기입니다. 생명공학의 인기. 그다음에 인문사회대는 계속해서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융복합 전공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학의 감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7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변화를 한번 봤어요. 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물론 나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인생의 굴곡을 새로운 기회로 살려라라고 하는 이 저자 낸시 슐러스버그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를 결정하는 데 무척 중요한 요소다. 변화를 잘 받아들이려면 그것을 좋은 것, 적어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행동이 너무나 제한적이 되죠. 우리가 진로라는 것도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쌓인 게 없잖아요. 쌓인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무슨 시대라고 불립니까? 뷰카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뷰카. 뷰카는 우리가 뭐 여기 보이다시피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바로 뷰카인데,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이해 집단, 뭐 기업에서의 소수의 사람들만 이 뷰카라는 것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일반인들도
이 뷰카를 실제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과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보자면요. 자, 우리 이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은 궤를 같이 합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활용이 되면서 이제 뭐 인적 자원이 조금 바뀌는데 한번 보면은 세 가지로 좀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고용 없는 성장 심화다. 자, 일자리 창출 속도보다 뭐가 더 커요? 일자리 감축 속도가 더 큽니다. 자, 일자리 감축 속도 통계 나와 있는 것만 해도요. 약 700만 개가 사라집니다. 반면에 생겨나는 일자리는 220만 개죠. 그럼 나머지 500만 개 정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심각하죠. 또한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 능력보다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더 커요. 자, 우리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땄다라고 칩시다. 박사학위. 박사학위 따면 보통 평생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박사학위의 수명이 과연 몇 년이냐? 딱 5년입니다. 5년이면은 더 이상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학위 자체가. 왜냐?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기술로 딴 거는 구시대적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노학위라는 게 뜨는 겁니다. 나노학위.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서 또 먹고 살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또 공부해서 또 먹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공지능 로봇이 생기고 하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부를 더 해야 되는 평생 학습 시대가 이제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부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좀 심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괴적 발전으로 인한 직업 소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 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 중에 47%가 10년에서 20년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소멸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한 전 세계 7세 아이들의 65%는 현재 없는 직업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읽고 거기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일자리의 양극화. 아무래도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서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대면 학습이 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네,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한번 그 미래로 우리가 갈 때 직업을 어떤 걸 해야 될까 많은 부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그 독일에서 개최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진로교육의 목표는요. 특정 직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원천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지금 유망한 직업이라도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뷰카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개를 해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변화가 과연 어떻게 생기고 있냐? 먼저 학력이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력이 변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 학력, 새로운 학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전통적 학력은 뭐예요? 전통적 학력은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성적이 높으냐. 자, 성적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죠. 그럼 공부를 잘한다는 거 뭐예요? 잘 외우고, 그죠? 머리에 잘 입력을 하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잘 끄집어내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입력과 출력이 정확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입력과 출력, 누가 지금은 더 잘합니까? 컴퓨터가 더 잘하죠. 이제는 사람이 그런 거를 굳이 막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새로운 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학력은 과연 뭐냐? 이겁니다. 일상생활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각자 개개인이 맞닥뜨리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 등이 중심이 되는 능력을 우리는 새로운 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재작년에 도로시라는 이 한 친구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학생이 여기 써있지만 My Mom Confiscated. 그래서 엄마가 전자제품을 다 몰수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 이 친구가 트윗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트윗을 하다가 집을 태워먹을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조리기구를 올려놓고 렌즈를 켜놨다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트윗을 하다가. 그래서 엄마한테 죽도록 맞고 네, 폰을 뺏겼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도 트윗을 하고 싶어서 뭘 썼냐? 닌텐도를 썼습니다. 닌텐도를 쓰면서 트윗을 하다가 닌텐도도 또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한다? LG 냉장고로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I don't know if this is going to be tweet. 이게 트윗이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해보겠다. 라고 하잖아요. 결국 됐어요. 트윗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LG 냉장고 LG전자 미국 법인에서 이 도로시에라는 친구에게 약간의 격려와 함께 선물을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시대가 이제는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디지털 시대에 우리 자녀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디지털 시대는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0과 1입니다. 이진법의 시대예요. 0은 아무것도 없죠. 1은 뭔가가 있습니다. 자, 이 0과 1이 서로 합쳐지면서 어떤 거는 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프로그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 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무와 유의 세계예요. 그죠? 무,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러면 1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이테크. 우리 삶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하이터치. 과연 이 기술을 사람들의 욕구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런 시대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베스트 피보트. 그래서 거침없이 피보팅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피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 방향을 바꾸는데 이 방향의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바꾸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 성공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성공 법칙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이제 이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는 이 확장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억 달러라는 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1조 760억 원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런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니콘 기업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코닥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필름을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이 회사가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약간 좀 쇠락의 길을 걷다가 최근에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 1조 760억 원이라는 가치를 만들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10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주 신는 신발 나이키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24년 걸렸습니다. 자, 커피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 있죠? 누군가의 머리에 항상 뜨는 이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 그죠? 이것도 24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 자주 쓰는 인스타그램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딱 2년 걸렸습니다. 네, 2년 걸렸어요. 원래 처음에 이 인스타그램은 실패했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위치 기반 사진 이거를 했는데 사람들은 위치 기반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찍은 사진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며주고 사람들이 알아봐 줄까? 라고 하는 요 포맷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실패했네. 그럼 바꾸자라고 해서 딱 바꿔서 결국 2년 만에 1조 760억 원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확장성, 이 가능성의 세계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시대 인재상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것은 베르그송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건데요. 자, 이거는 바로 뭐냐? 만드는 인간입니다.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인간. 뭐 조금 더 부여하자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 어쩌면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인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호모 루덴스라는 것은 뭐예요? 호이징어라는 사람이 주창을 했죠.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 놀면서. 자,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합친 호모 파덴스라는 인재가 이제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결국 뭐냐?
내가 재미있는, 그러니까 놀이처럼 일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답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혁신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모파덴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을 호모파덴스로 피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응원해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어제 나온 뉴스인가요?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비대면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생 만족도, 학교 만족도뿐만 아니라 인생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거의 한 1점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 뭔가 불만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곁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또한 새로운 기회 그리고 실패의 기회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여기 말보다 행동이 빠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 열심히 해! 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들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적인 진로를 찾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여기 지금 이메일 주소 있죠? 네, 여기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강의를 맡은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은 101가지가 더 넘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101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사실 101가지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01가지 중에서 5가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 문답 5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why and what입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딱 2가지가 있죠.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2가지 주제로 Q2, Q3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블라인드 평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는지 준비 방법까지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종 문답 첫 번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평가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잘 모르실 거예요. 보시면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제일 많이 선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 학생부 교과는 42.9%를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22.9%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조금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어 하시는 서울시에 있는 주요 11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의 카드를 쓴다고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양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서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여전히 그 경쟁률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저희 한국외대도 몇 년간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였으나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전형을 잘 선택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 그 얘기랑 동일한 이야기예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게 왜 학생부 종합전형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0학년도보다 2021학년도에서는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고등학교가 19%나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가 2등급을 받을 때와 여러분들이 2등급을 받을 때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수준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선택 과목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생의 역량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요. 그럴 때 바로 빛을 발하는 전형이 무엇이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선발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고교학점제 2015 교육과정의 시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본인의 역량을 나타내서 대학을 가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자, 다음을 보시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서류평가 100%로 진행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두 번째,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평가로 진행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평가에 수능 최저를 넣는 전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총 서류평가로만 이루어지는 서류평가 100%인 전형, 두 번째 면접평가 같이 들어가는 전형, 세 번째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이 있으니까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맞추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미리 선정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별, 우리 2021학년도에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선발했는지 전형 방법을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죠. 우리 한국외대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다고 했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이라는 것이 신설이 돼서 서류로만 뽑는 전형이 있고요. 면접형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류 플러스 면접을 같이 가지고 가는 전형도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수능 최저를 가져가는 전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잘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외대는 저희 수시 모집에서 45% 정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만큼 한국외대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꼭 한 장씩은 가지고 가야 할 전형인데요. 보시면 면접형은 단계별 평가를 통해서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 면접으로 올라가고요. 계열적 합성과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과 인성이라는 4가지 지표 중에서 계열 적합성에 무려 40%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형인데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일괄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업 역량의 40%의 비중을 두고 있죠. 이렇게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에 따라서 선발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개념을 잡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실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발 규모가 많습니다. 우리 외대만 40%가 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거의 40%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원 자격의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서울을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3학기 이상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지원 자격 제한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자기소개서가 간소화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일단은 자기소개서의 간소화 3,100자로 줄어듭니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께서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추천서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추천서 모든 학교에서 폐지되고요. 다섯 번째, 많이들 궁금하시죠? 블라인드 평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021학년도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왜 중요한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왜?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고등학교의 현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도대체 무엇을 평가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생부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누적한 기록물이고요. 자기소개서는 뭘까요? 학교생활 기록부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어떨까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상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모두를 평가 자료로 받는 대학에서는 두 개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학종문답 첫 번째죠. 학생부 종합전형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평가해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요 대학에 일단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령 인구 감소의 시대에 적합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 전형을 잘 확인하시고 평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학종문답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에도 나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누적한 기록물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여러분들의 인성은 어떤지는 사실 학생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 자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활동 중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에 반영한다 라는 것이 학생부의 특징이고요. 바로 네 번째는 수능보다 높은 입학 후 성적 예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가장 학교 생활을 잘할 것 같잖아요. 성적도 높고 과 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저희가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GPA 추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가장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를 평가할 때는 교육과정의 적용,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선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육과정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의 대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수강했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편제표 많이 보셨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진로 선택일 텐데요. 진로 선택 교과를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해야 우리 아이를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별로 어떠한 진로 선택 과목을 개설해 주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려운 교과가 개설되었을 때는 그 교과를 한번 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을 낮게 받을까 봐 하지 않는 것보다는 성적을 낮게 받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대체 진로 선택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하실 때 전공에 따라 선택을 하실지
계열에 따라 선택하실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본인의 흥미나 진로나 전문, 관심 분야에 따라서 내가 기준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잘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부가 많이 변경이 됐어요.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고2, 그러니까 이제 고2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고2에서 고3,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대입, 2024학년도 대입으로 가는 친구들은 학생부가 올해랑은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현재 이제 고2, 고3 친구들은 자율 동아리가 연간 몇 개가 기록되나요? 한 개가 기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본인의 전공, 적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하나밖에 기입이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율 동아리 명, 그리고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에 대한 설명만 들어가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가 더 기회입니다. 내가 자율 동아리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히지 않으니까 나 안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율 동아리를 하시고 그게 기록이 된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친구는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또한 그 자율 동아리라는 것이 동아리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어 독서로도 가고요. 다른 자율 활동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심화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또 하나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상 경력인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대학에 진학을 할 때는 한 학기에 하나씩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대회에 나갈 시간에 나는 그냥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회에 나가시고요. 수상을 하면 좋고 수상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 폐지되고요. 두 번째, 정규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2번인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교과만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전혀 아닙니다.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요 2024학년도부터도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교과 성적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우리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고요. 어떤 학과에서는 1.5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하고 5.5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하는 거죠. 왜냐? 그 학교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친구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에 따라서는 성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학업 성취도의 측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의 측면, 탐구 활동의 측면 요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죠. 몇 등급까지 합격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올해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 서울 캠퍼스 1단계 합격자의 성적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좀 편차가 많지 않나요? 파란색이 평균 성적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저희 최대 성적인 최대치입니다. 보시면 우리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의 몇 개 학과에서는 5등급을 넘어가는 학생들도 1단계를 합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자로 잰 듯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캠퍼스 1단계 합격자의 저희 성적대 분포이고요. 아무래도 서울 캠퍼스보다는 다소 낮은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서류형이죠. 서류형은 올해 처음 신설된 전형인데 학업 역량을 조금 더 중시했던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면접형보다는 성적대가 조금 더 좀 높게 나타나죠.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의 최종 등록자 서류형의 모습이고요. 성적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접형보다는 성적대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성적이 저런 거고요. 최대치를 보시면 정말로 좀 편차가 많은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업 역량을 40%를 본다고 하면 교과 내신 성적만 40%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학업 역량에서도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성취했는지에 따라서 성적대를 저희가 평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저희 교과 성적을 설명드릴 때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친구 보시겠어요? 1학년 2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가면서 성적이 굉장히 급상승을 합니다. 8등급인 친구가 거의 1등급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친구의 평균 성적은 3.5등급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3.5등급이면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울 캠퍼스 상경대학에서 과 1등으로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발전 가능성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한 학기에 내가 좀 주춤했다라고 해서 전혀 주눅들지 마시고요. 다음 학기 열심히 하시고 한국외대 지원하시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업 역량을 말씀드릴 때는 드릴 수 있는 팁은 딱 하나가 있어요.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과목을 수강하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른 부분들의 심화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활동이나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등 해당 교과를 이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학생부에 적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사정관들은 그런 부분에 중점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기 때문에 이런 팁을 가지시고 좀 지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질문인데요. 수상은 몇 개나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현 고3부터는 어떻게 되죠? 한 학기에 하나만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수상이 있어야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은 대회에 나가서 참여하셔서 수상하시고 그거를 대학 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상 경력에서 저희가 보는 거는 당연히 교내상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교내상이라는 거 수상 경력에만 언급 가능하고 사전 등록된 교내상만 수상 경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저희 수상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는 세부 질문들을 좀 몇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전공별로 수상해야 되는 상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터키어과를 오고 싶다고 해서 터키어과를 와야 될 때 받아야 되는 수상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터키어과를 오면서 경영학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교과 우수상은 의미 있나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교과 우수상은 사실 1등급 학생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대회에는 참여했는데 수상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사실 수상에 대한 거는 수상 경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참여한 사실을 어필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회에서 수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심화된 연계된 활동을 했는지는 학생부의 다른 부분에 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만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대학에 한 학기당 한 개의 수상만 보낼 수 있다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죠. 근데 이거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교육부에서 대학별로 다르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 독서이죠. 독서는 몇 권이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으십니다. 딱 잘라서 어떻게 제가 30권이 좋습니다. 40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독서활동 상황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합격자들은 도대체 책을 몇 권 읽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요. 전공 관련 책을 읽는 것이 좋은가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4가지의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계열적 합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마음속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경영학부예요. 경영학부에 지원했던 친구들인데요.
각자 분야가 다르죠. 어떤 친구는 영어 분야에서 책을 많이 읽었고, 어떤 분야는 사회 분야, 어떤 학생은 국어 분야, 어떤 학생은 기타 분야에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찾을 수 있으신가요? 누가 계열 적합성이 우수하다. 사회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면 경영학부의 계열 적합성이 우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열 적합성이라는 것은 지원한 분야 그리고 관심 분야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경영학에 와서도 다른 부분일 수 있는 거고요. 영어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경영학과에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이 4명의 학생은 모두 경영학과 합격생들입니다. 다 각자의 분야에서 책을 다르게 읽었고 다 합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든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단 안 좋은 경향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시거나 이러실 때 너무 소설 위주의 책을 읽는 것은 크게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부분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자, 주어진 환경이죠. 교육과정 편성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 활동을 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노력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하는 것.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봤자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평가는 뭘 보고 하는 거죠?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종 문답 3번째,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네, 자기소개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도대체 왜 받을까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결과에서 보여주지 못한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평가 자료입니다. 사실 학생부는 결과 위주의 자료이잖아요. 팩트 위주인데 자기소개서는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의 역할을 하죠. 세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 학생부에는 여러분의 기록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러분을 계속 지켜봐 왔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노력을 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 학생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평가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학생부에서 그 부분을 찾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소개하는 가이드북의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자기소개서 정말로 많이 질문하는 거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요. 비중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같이 보완해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비중을 따로 두지 않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를 왜 쓸까요?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부분을 자기소개서로 커버한다 라는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되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나의 진로가 변경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정말 노력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 나의 학생부를 보는 관점을 변경시켜 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친구들한테는 자기소개서가 합부를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기소개서 3개의 문항이 있는데요. 1번 문항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1번 문항에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한 적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자발적인 성취 동기를 가지고 깊게 학습한 경험, 당연히 나오겠죠.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나올 겁니다.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 있게 공부한 경험, 각종 교과 탐구 활동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한 경험, 그리고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자신만의 노력, 결과물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본인의 자녀들이 이러한 경험을 찾을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고 거기에 꼬리 물기를 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찾아 나가시면 실제로 자기소개서 1번 쓰시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자기소개서 2번 그럼 어떻게 쓸까요? 보시면 자기소개서 2번은 보통 교내활동 3가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1개 쓰고 싶어요. 1개를 길게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혹은 2, 3개를 꼭 채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1개를 쓰기보다는 2개에서 3개 정도 에피소드를 써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첫 번째,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의 시작, 동기, 활동 과정 등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의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활동 내용을 과정 중심으로 서술을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관심과 열정을 부각시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주시는 거 좋으시고요. 굳이 단점을 부각시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활동을 심화시키고 다른 활동으로 발전하고 융합시켜 나간 과정을 쓰시고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지 않도록, 옮겨 적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자기소개서로 가져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3번인데요. 3번은 여러분들의 인성을 평가한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통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을 생활하고자 하는 경험,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 상황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5번째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인성 영역에 대한 에피소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본인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잘해서 우리 반이 좋아졌어 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모든 거는 나 혼자 잘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도 잘했지만 받아주는 상대방도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거고 그 안에서 좋아진 거기 때문에 자신만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행했던 역할,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는지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1, 2, 3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정말로 유의하실 거 있으시죠? 표절 검사입니다. 우리는 B수준이라고 해서 5% 이상의 표절 수준, 즉 유사도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소명서를 쓰라고 보내드리거든요. 또한 5% 이상이면 정말로 많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의 자기소개서도 잘 관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친구의 것도 보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는 문항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글자 수가 줄어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1을 올라오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보시면 정말로 중요한 게 이제 7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만 쓰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친인척의 이야기 쓰시면 안 되고요. 부모님의 직장, 직종, 직위 이런 거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학교명도 당연히 나타내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실수가 불합격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고 어떠한 예가 있었냐면 학생은 그냥 자기소개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학교 홍보대사 땡땡땡에
학생 홍보 모델로 선발되어 학교 홍보 동영상 땡땡 고교의 미래는 이라는 주인공을 활동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본인의 학교명을 나타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어떠한 이렇게 주제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 주제 안에 학교명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과학 중점 학교인 땡땡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명백하게 본인 학교 이름을 쓴 거죠. 당연히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이건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앞에 넣어서 누 땡땡땡 포비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성명을 노출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고요. 땡땡땡 모의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저희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의 교내 활동 3가지를 쓸 때 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본인의 학교명을 넣은 거죠. 이렇게 돼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가장 큰 빵집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라고 하는 건 부모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지 않으시도록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잘 유의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정성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위해서 블라인드 서류평가라는 것이 실시되었는데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도대체 이 블라인드 서류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블라인드 서류평가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됐냐면 2019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고교명을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배제하고 봐야 한다는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시면 항목 중에서 인적사항이 블라인드 됩니다. 학교 코드, 그리고 수험생 이름, 주민번호 등이 블라인드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적사항입니다. 중고등학교 명, 그러니까 무슨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고등학교를 입학했다라는 것이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전부 다 들어가지 않고 어디 졸업, 입학 이런 정도만 나오게 되는 거죠. 전출입 여부는 기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 경력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 교과학습 및 발달 상황에서도 고교명이 기재된 모든 상황이 블라인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고교명이 들어가면 블라인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출입 여부가 기록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시면 우리는 학생들이 동일한 고교에서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떻게? 전출입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입하고 전출입 여부가 학생부에 나오지 않게 된다면 저희는 이 친구가 동일고교군에서 성적을 향상시킨 것인지 전출입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입 여부까지는 블라인드 평가이지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친구의 샘플을 보시면 굉장히 성적 향상을 많이 이루었죠. 많이 이루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출입을 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표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 편성표를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잘 보시고 우리 학교에 이런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를 혹은 우리 학생이 스스로가 내가 이 과목을 수강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되면 어떠한 고등학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과목이 개설되었다라고 하면 그 과목을 한 번씩은 이수해 볼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 저희가 교육과정 편성표를 받고 평가 시스템에
넣은 모습입니다. 지금 음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과목은 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이고요. 음영이 들어간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수강한 과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학교명 다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냥 무슨 등급인지, 그리고 수상은 언제 했는지, 몇 명의 참가자가 있었는지 정도만 나오게 되고요. 고교명 확인 불가하죠. 다음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원래는 여기에도 동아리명에 학교명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게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어떤 학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평가를 하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동사활동도 사실은 봉사활동 내용에 학교명이 들어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역명이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블라인드가 되어서 어떠한 고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제가 수상 경력에서 말씀드렸던 좀 교과 성취도의 추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블라인드랑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평가의 부분 중에 하나라서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서류평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충분히 보셨죠? 블라인드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본인의 역량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정에서의 우수성 어디서 보여줄까요? 바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겠죠. 여러분들 과목 잘 선택하시고 세특에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다음에 그것이 기록까지 잘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중요하고 무엇을 평가하고 학생부는 무엇이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그럼 블라인드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할까요?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저 이제 3학년인데 늦지 않았을까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요. 진로 선택교과 선택할 게 없어요. 어떡하죠? 우리 학교는 진짜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하죠? 전 정말 소외 지역에 살아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서울 애들이랑은 완전 달라요.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걱정이 될 거고 블라인드 평가까지 되면서 우리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학생이 다양한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선발상, 인재상을 좀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나타내기까지의 그 과정들 있잖아요. 과정을 정말 중시하고 있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인식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을 때 대다수의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아,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겠다. 지금 정말로 이렇게 무인,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 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을 읽고 심화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다양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이 올해 굉장히 돋보였고 실제 합격까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당연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장애 요소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요. 한 학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못했다고 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감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생부가 잘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뭔가 다른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3년간의 공통된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언제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학기 좀 잘 안 됐다고 망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학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본인의 환경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정보 소외 지역이라도 여러분 손안에 뭐가 있죠? 핸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만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떠한 정보이든 자료이든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화시켜 보시고요. 두 번째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심화하고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디다가 녹여낼까요? 바로 자기소개서겠죠. 3번, 자기소개서에 개인적인 경험의 동기, 과정, 결과, 성장한 부분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외대처럼 2022학년도에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학생부에 어느 정도라도 작성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저희 여러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선택형 교육과정인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건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단위 학교에서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실망하고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타 학교와 연계하거나 요즘에 클러스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클러스터를 통해서 타 학교 연계를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해보시거나 그것도 안 돼요. 타 학교와 연계를 하는 것도 우리 집과 우리 옆에 있는 학교는 너무 먼 거예요. 그것조차 힘들다라고 하면 온라인 교실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또 이것도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돈은. 그러면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확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안 하니까 안 돼. 클러스터 안 되니까 안 돼. 교실 온다 안 되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면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부에 잘 작성을 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또 평가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발전 가능성이라는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나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언제나 늦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시고요. 이 영상을 보는 이 영상이 끝나는 이 시점부터 아무도 늦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를 완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